네, 안녕하세요. 사화책방에서 74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내 이름은 좀비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좀비 토나라는 주인공과 홍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진숙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네, 우선 공동저자로 참여해주신 박진숙님은 처음으로 난민의 법정 진술을 통역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난민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난민의 절박한 진술에도 판사는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눈앞에선 콩고 사람이 난민이란 걸 인정해주면 그 다음날로 난민들이 떼거지로 한국에 몰려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날 받은 인상이 박진숙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난민이라는 주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도 책의 저자는 난민이라고 하면 난민 캠프에서 빈곤과 무지에 허덕이며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고 해요. 언론이 좋아하는 난민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자가 실제로 만나본 난민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각자 기구한 사연을 가졌지만 자기 운명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난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오히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에서 한국어 수업을 맡아 난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가장 귀중한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콩고 출신 좀비의 인생은 저자가 만난 난민 가운데서도 단연 극적이었고요. 그가 6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뒤 각종 신문과 방송 등에서 좀비의 사연을 꽤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사마인곡이라는 KBS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자는 이후 출판사와도 연을 맺게 되어요. 출판사는 좀비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글로 옮길 작가를 원했고 저자가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박진숙 저자는 에코팜머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어요. 난민 여성과 이주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해 그들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게 목표죠. 한국에도 난민이 있었어요? 라고 대묻던 박진숙님이 언제 이렇게 난민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는지 좀 신기하다고 하네요. 좀비가 아니었다면 에코팜머라는 단체를 세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와의 인연이 더 소중하게 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좀비의 삶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60명의 난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천 명 난민 신청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책의 형식은 자서전이지만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난민에 관한 책일 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시민단체 연구원으로, 대학원생에서 직장인으로 한국 사회 여러 층위를 경험한 좀비의 눈을 통해 저자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독자들도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이 책을 통해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밴쿠버 캐나다 인근 지역에서 2년간 공부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시험을 마치고 뭐 시험 기간이 아니거나 시험을 마치고 나서 뭐 한국 식당이나 노래방으로 뭐 놀러 가다가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먹던 음료 같은 거를 차 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투척하고 집으로 꺼져라! 뭐 영어로 하면 go back to your home! 막 여기 뭐 F-words 나쁜 이런 좀 육두문자를 섞어서 go back to your home, go hom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영어로 했던 게 기억나요. 10년도 넘기 전의 일입니다. 당시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마음껏 걔네들이 이제 비웃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해외에서 생활 공부를 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나 도움을 적잖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나 이런 건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막상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에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일종의 분풀이감이나 희생양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일감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나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죠.
이미 한국에는 무수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통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북미 지역의 백인이나 흰 피부의 유럽인과 같은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같은 대륙에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지역의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죠. 미국처럼 굳이 친하게 지진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좀 되긴 한 것 같은데, 2008, 9년인가? 아니면 2010년 초반인가? 젊은 인도인 교수인 보노지 후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좋은 사회를 남긴 것 같지만, 만약 이 사람이 이제 교수였는데, 한국 사람이 이 사람한테, 더러운, 아랍인, 중동으로 꺼져라, 이런 말을 막 버스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근데 교수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소를 하거나 그래서 좀 사회적인 그런 공로이 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만약 그가 이 보노지 후센이라는 이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까 이 보노지 후센 이분 아버지가 기장가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한국 욕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이런 좋은 한류 문화 이런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거 이슈 한번 터져버리고 나면은 반한 감정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 무너지기 십상이죠.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나서 어쩌다 보니 난민이 되는 것, 난민촌, 그리고 아프리카와 가까운 유럽 대륙의 무수한 난민들과 같은 주제들에 문득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의 주인공 욘비 토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욘비 토나는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제법 많이 있으신데 1967년 10월쯤 콩고 민주공화국 반둔두주 키토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배고플 땐 나무 열매를 따먹고 외로울 땐 동물들 뒤를 쫓으며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가는 게 특권인 나라에서 킨샤샤 국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콩고 비밀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정원이겠죠. 미국으로 따지면은 미국 FBI나 나사는 그냥 사이언스 이쪽이었고, 네, 아무튼 한국으로 따지면 국정원에서 욘비는 일했어요. 2002년 정보국 작전을 수행하다가 조세 카빌라 정권의 비리를 알아채고 이 정보를 최대 야당인 민주사회 진보연합에 전달하려다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국가의 기밀 유출죄로 비밀 감옥에 수감돼 갖은 옥고를 치르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갔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인쇄공장, 사료공장, 직물공장을 전전하며 일했어요. 탈장으로 쓰러지고 파리 기계에 끼이고 숱하게 월급을 떼었습니다. 운 좋게 국내 난민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돼 공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책 날개를 이제 짧게 읽어드린 거였는데요. 네, 아무튼 더 궁금하면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되고, 네, 제가 이제 더 계속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선 콩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어요. 지금의 형식이나마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쿠데타와 정권 교체가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콩고는 수단과 잠비아, 르완다, 부룬디 등 9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와의 내전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콩고에는 약 12개의 다수민족과 2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소수민족 대부분은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작은 왕국을 이루고 삽니다. 욘비가 잘한 말, 반둔두주의 빈둥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이 뭔가 친근하네요. 빈둥빈둥 되나 이 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욘비는 왕의 아들,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부안공고가 욘비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왕국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인 부안공고에는 8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욘비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유복하고 평온했어요. 콩고에서는 적어도 당시 욘비가 살던 마을에서는 모두가 주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콩고 사람 대부분은 아직도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일단 주술사부터 찾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신부님조차 주술의 힘을 믿어요. 당시에는 아마 이분 어렸을 때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자, 욘비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였고 근처 시골 마을 병원으로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면
집에는 욘비의 어머니와 4남매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욘비 집안을 해코지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욘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욘비를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어요. 갑작스레 시작된 학교 생활은 처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숙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두가 백인이었고 학생들도 모두가 대부분 백인이었어요. 기숙학교가 있는 킨군지는 반둔두 주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빈둥기만큼이나 현대화된 곳이었지만 기숙학교는 킨군지에서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외모부터 다른 욘비는 어느 한 곳 마음 붙일 때를 찾을 수 없었고요. 방학에 한두 달이라도 집에 가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다면 모든 시련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나 욘비의 아버지는 늘 방학 중이면 한번 집에 오면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기 싫을 테니 아예 올 생각하지 말거라 하는 매몰찬 편지만 보내왔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욘비는 그렇게 천천히 시들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욘비가 학교에서 정을 붙인 것은 공부였어요. 아버지처럼 벽촌의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기도 했고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3급 학교에 진학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카톨릭계 기숙학교인 킨잠비 세미나리였고요. 다니고 있던 응트와디시에서 하루를 꼬박 달려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욘비는 점점 더 고향 땅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정글에 있었지만 콩고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키크웍에 자리 잡고 있어 도회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나저나 콩고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우리나라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크기이죠.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7천만 명이 넘고 이 중 수도 킨샤사에만 8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260여 개 부족이 공존하는 다인종 국가인 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콩고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기도 해요. 유럽 열강이 앞다퉈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던 시절 콩고 역시 벨기에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콩고 공화국으로 독립해요. 1961년 모부투가 당시 수상이던 파트라스 루문바를 암살하고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모부투는 1965년에 정권을 장악해 1997년까지 헌법을 무려 4차례나 고쳐가며 대통령직을 유지해요. 32년간 이어진 무소불위의 독재가 시작된 것이에요. 모투부의 정권 하에서 콩고 경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1984년까지 모부투가 착복해 스위스 은행에 보관한 돈만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당시 콩고의 국가 부채에 맞먹는 액수로 지하 자원을 외국에 팔고 서방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아 불린 재산이었어요. 모부투는 냉전 시기의 긴장을 제대로 이용해 서방 세계, 특히 벨기에, 프랑스, 미국,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세 나라는 모부투가 독재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방파제로 콩고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바로 역전되어요. 미국은 모부투에게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모부투는 그 요구를 무시했어요. 1997년 스위스의 암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로랑 카빌라가 쿠데타를 일으켜 영영 콩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66세 나이로 모부투는 사망합니다. 자, 좀 콩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었죠. 다시 욘비의 일생으로 돌아보면 욘비는 킨샤사 국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의대가 아니라 경제학과에 들어간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욘비가 가려던 의대는 입학 정원이 꽉 차 있었고 자리가 하나 남은 경제학과라도 감지덕지 들어가야 했어요. 킨샤사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는 갈들의 고울이 제법 깊었습니다. 킨샤사를 비롯한 도시 출신의 부유한 학생들과 욘비 같은 지방 출신 고학생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콩고는 모부투 정권의 오랜 부패와 비리 덕에 관료들과 군부의 부정축제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도 엄청났습니다. 네, 욘비가 그래도 지방 유지였지만 그래도 이런 수도에 이렇게 재산을 축제한 그런 분들하고는 좀 빈부격차 제법 엄청났네요. 자, 우선 일단 쓰는 언어가 좀 달랐다고 해요. 욘비처럼
킨샤사 출신은 링갈라어와 불어를 쓰지만, 지방 학생들은, 용비처럼 킨샤사 출신이 아니죠. 아무튼 킨샤사, 킨샤사 출신은 링갈라어와 불어를 쓰지만, 지방 학생들은 자기 부족의 언어와 불어를 써요. 반둔두에서 온 용비는 키콩고어와 불어를 쓰지만, 킨샤사에서는 링갈라어로 말해야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불어보다는 링갈라어를 쓰는 게 보통이었어요. 문제는 킨샤사에서 쓰는 링갈라어는 순수 링갈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와 혼합된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진 말이어서 배우기가 까다롭다는 데 있어요. 용비는 옛 입학과 동시에 민주사회진보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민주사회진보연합은 1982년 벨기에로 망명한 반정부 인사들이 만든 정당으로 1991년 야당 활동이 합법화되기 이전까지 모 부투 정권의 주요 탄압 대상이었어요. 어느 날 킨샤사 시내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지라 교수님 추천을 받아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용비를 고용한 교회 목사님의 딸 넬리를 만나게 되어요. 넬리가 용비에게 보여준 믿음과 순정 그리고 애정과 호의는 용비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뜨렸습니다. 킨샤사 대학 경제학과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킨종지 교수가 용비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용비의 동기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비와의 만남에서 킨종지 교수는 그의 밑에서 일 좀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죠. 세계적인 학자 킨종지 교수의 제안을 앞뒤 가릴 것 없이 용비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킨종지 교수에게 한두 시간씩 1:1 수업을 받았어요. 회계학이라기보다는 암호학이나 심리학에 가까운 것들을 말이죠. 킨종지 교수는 용비에게 정보학이라고 들어봤는지 물어보면서 용비가 이 분야를 계속 공부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1998년 용비는 정보국의 정식 직원이 되어요. 용비는 국내 부서 일을 하다가 국외 부서인 방첩부로 발령을 받은 당시 콩고 정세는 로랑 카빌라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조셉 카빌라가 권력을 이은 때라 매우 불안했습니다. 정보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랑 카빌라는 늘 암살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로랑 카빌라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장관을 36명 임명했는데 그중 6명만이 콩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르완다나 우간다 사람이었어요. 로랑 카빌라는 이들이 친르완다, 친우간다 성향일 뿐 콩고 사람이 분명하다고 했지만 정부 구성원 대부분이 콩고 동부의 투치족, 즉 르완다 출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 빤했어요. 그렇게 로랑 카빌라는 죽었고 그때가 2001년이었어요. 정보국 요원으로 용비는 콩고가 번영을 누리려면 먼저 이웃한 나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안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안정되어야 했고 로랑 카빌라의 경우처럼 정부의 수장이 타국 세력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비 생각에 정보국 내에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조셉 카빌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어요. 로랑 카빌라는 정권을 잡자마자 군대 공용어를 링갈라어에서 스와힐리어로 바꿨습니다. 스와힐리어는 콩고 동부와 르완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에서 쓰는 언어로 콩고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이러한 스와힐리어 정책은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게 분명했습니다. 조셉 카빌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용비는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비는 정보국 내 언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조셉 카빌라에게 직접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침 대학교 친구의 삼촌이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생각나 그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날 용비는 체포되었어요. 찰컹찰컹. 용비가 두 번째로 투옥된 것은 석방 후 2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첫 번째 체포되었을 때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불안과 고문을 맨몸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정보 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콩고 정부군이 반군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로랑 카빌라 시절 약속했던 지역의 지배권을 반군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을 야당과 대통령 집무실과 정보국 내 각 팀장에게 보여서 두 번째로 구속되어요.
좋은 친구를 둔 탓에 다행히 요비는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었고 더 이상 퐁고에 머물 수 없어서 가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처음에는 중국으로 이동을 해보았으나 일자를 찾기도 어렵고 음식도 낯설어서 여차저차 해서 한국 비자를 취득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앞머리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콩고에서 정부 요원까지 했던 엘리트가 5년간 인쇄공장, 사료공장, 직물공장을 전전하며 일한 고생담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콩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세 카빌라 정권의 안보와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요비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좀 이제 거의 슬슬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좀 정말 주옥 같은 좀 이런 책 속에서의 대사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을 낼 건데요. 자, 한국 같은 단일 민족 사회는 일단 종족 간 분쟁이나 종교 분쟁의 잔인함을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이 오늘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강간하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 변호사식이나 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난민 신청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이해의 폭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 요비에게 아프리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활동가에게 요비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난민을 대할 때 의심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탕이 없으면 난민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고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지성 선수가 활약을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인종차별을 한 축구팬이 인종차별금지법에 따라 영국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한국 현행법에는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평등의식이 높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외국인을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는 인종차별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와 하나의 해프닝으로 취급하는 사회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법안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영국과 한국 가운데 인종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한 나라는 어딜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74번째 내 이름은 요비 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